이곳에는 가정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듣고 계시는 걸 저도 옆에서 가끔씩 같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은 친어머니와 둘이서만 살고 있지만 과거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젊을 때 못 모르고 결혼을 해서 제 인생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힘들었던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까지 저를 혹사하고 살았나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통쾌하게 복수를 해줄 수 있어서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에게 들려드린다는 게 조금 어색하고 긴장도 되네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서울에서 살기는 했지만 거의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싱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일을 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은 제 돌 때 찍은 사진 한 장 속에만 남아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위험에 처한 적도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집에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무조건 친한 친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퇴근하실 때까지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귀찮을 법도 했는데 친구 어머니들이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셔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보냈지만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저는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빌라 반지하로 이사를 했는데 판잣집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라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람의 주거 환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반지하가 뭐가 좋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천국과도 같을 정도로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도 얼마 가지 않았어요. 한여름에 더워서 창문을 열어두고 샤워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져서 봤더니 웬 아저씨가 창문 사이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저는 기겁을 하고 뛰쳐나와서 대충 옷을 걸치고 방 한 구석에서 떨면서 엄마가 오실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퇴근을 하고 돌아온 어머니가 절 보시고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유진아, 무슨 일이야? 왜 그러고 있어? 저는 몇 시간을 긴장한 상태로 있다가 엄마를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서럽게 울었어요. 그리고 그날 있던 일에 대해 말해드렸습니다. 엄마는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리고 동네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 가셔서 순찰을 많이 돌아달라는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 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저는 얼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해서 2층 이상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인문계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대학을 갈 형편이 되지 못해서 저는 동대문 옷가게에서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낮보다는 밤에 일하는 게 아르바이트 월급이 조금 더 많았거든요. 어머니는 걱정을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라도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우유 배달하는 일도 했습니다. 정말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초반에는 몸이 밤 시간에 깨어 있었는데 적응을 못해서 면역 체계가 무너졌는지 여기저기 염증도 많이 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집에 가면 잠을 자기 바빴어요. 친구를 만날 시간도 형편도 되지 않아서 저는 정말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 나이 23살에 어머니와 함께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을 차별하고 무시한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23살에 처음 아파트로 이사를 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엄마와 둘이 지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층수도 7층이라서 더욱 만족했습니다. 누가 몰래 저희 집안을 지켜보거나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덜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이사를 한 날에 저와 함께 짜장면을 드시며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기뻐하셨습니다. 유진아, 우리가 이런 좋은 데서 살아도 되니? 엄마는 믿기지가 않네. 유진이가 똑똑하고 열심히 벌어서 이런 곳에서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 엄마 울어? 엄마 울지 마.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엄마한테 효도해드릴게요. 이미 충분해. 너 하고 싶은 공부도 못 시켜주고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엄마를 끌어안고 엉엉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멋쩍게 웃으며 다 불어터진 짜장면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벽에 일을 하면 도매에서 사입을 해오는 삼촌분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15살은 많은 그분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입 삼촌이 저에게 추파를 던진 적이 있어요. 유진이, 너는 젊은 애가 새벽에 일하기 힘들지 않아? 오늘 일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밥 먹을래? 내가 맛있는 요리 해줄게. 아니에요. 저는 집 가서 밥 먹으면 돼요. 되게 튕기네. 우리 집 시원하고 좋아. 와서 샤워하고 같이 밥 먹자. 싫어요. 제가 싫다고 말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동대문에서 성실하게 일을 열심히 하는 걸 지켜본 다른 빌딩 매장 사장님이 저를 더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입 삼촌에게 당하던 괴롭힘 때문에 안 그래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서 다른 매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할 때보다 많은 돈을 받으며 낮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믿고 채용해준 사장님에게 더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당시에는 호객행위를 할 때였거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목청이 터질 정도로 보세요, 구경하세요, 여기 옷 예뻐요 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언젠가는 제 매장을 갖는 것이 꿈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25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는 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픈 와중에도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유진아, 내가 아프면 안 되는데 미안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얼른 회복할 생각이나 해요. 앞으로 건강관리 잘하고 몸 안 좋다 싶으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란 말이야. 나 속상하게 꾹 참고 넘기지 말고. 다행히 엄마는 수술을 마친 후에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의 반 정도를 수술비와 치료비에 쓰기는 했지만 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한 이후에는 미식일을 그만두시고 부업으로 집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26이 되었을 때 동대문에서 자주 마주치던 제 또래 남자와 처음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며 가며 얼굴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그 사람은 본인의 매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와, 여기 옷사임 누가예요? 예쁜 옷 많다. 아, 사입 이모가 계시는데 저도 가끔 새벽에 도매시장 나가서 같이 사오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우리 서로 얼굴은 아는데 이름도 나이도 모르네요. 이름이 뭐예요? 저는 김유진이라고 해요. 26살이고요. 와, 나랑 동갑이네. 저는 최성철이에요. 반가워요. 요즘 저희 매장 장사가 잘 안되는데.
오늘 마치고 시간 있어요? 저랑 얘기 좀 해요. 나이도 같은데 친하게 지내요. 그 사람은 키도 크고 듬직하게 생겨서 제 이상형에 가까웠습니다. 말투도 다정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제안대로 일이 끝나고 같이 근처 생선구이 가게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카페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일할 때도 자주 봤지만 일이 끝나고 나서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취미로 음악도 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스 기타를 정말 멋있게 쳤습니다. 가끔씩 홍대에서 공연을 할 때 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멋있던 그 인간의 취미가 후에 제 발목을 붙드는 일이 될 줄은 몰랐네요. 아무튼 저희는 1년 반을 만났습니다. 중간에 헤어질 뻔한 위기가 있기도 했어요. 그 인간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적이 있거든요. 노래를 부르는 여자였는데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헤어질 결심을 했었습니다. 최성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냥 헤어지자. 유진아, 미안해. 걔는 정말 내가 실수로 만난 거야.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이러지 마. 한 번만 용서해줘. 저는 단호하게 헤어질 결심을 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에게 연락하고 일하는 곳에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 인간에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때는 한 번 바람 피운 놈은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놈의 정이 뭔지 한 번만 믿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청혼으로 인해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와 달리 아버지만 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을 잘 하고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혼식은 약식으로 간단하게 진행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월세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병원비다 뭐다 해서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살던 집에 들어가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가 돈을 보태서 월세를 전세로 바꿔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남편이 운영하던 동대문 옷가게 매장에서 함께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오후에는 밴드 활동을 해야 한다며 저에게 새벽 일을 맡겼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더 남편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28에 결혼했기 때문에 아이도 조금 천천히 갖자고 합의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꿈에 그리던 옷가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물론 남편 것이기는 했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모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가 점점 더 장사가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월 500의 수익이 나면 많이 벌었다고 할 정도로 수입이 많지 않았는데 주변에 저희 매장과 비슷하고 더 젊은 층을 겨냥한 옷가게들이 우후죽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매장을 찾던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애간장이 타는데 남편은 음악 활동이니 뭐니 하면서 가정과 일을 모두 저에게 내팽겨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성철아, 우리 이제 결정해야 돼. 지금이라도 매장 임대료 내놓고 다른 걸 시작하든지 무리를 하더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너 음악하고 그러고 다닐 때가 아니야. 유진아,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내가 뭐 음악만 하고 다니는 줄 알아? 우리 매장 빼고 카센터 사업 시작하자. 뭐? 웬 난데없이 카센터야? 너 뭐 할 줄 아는 거 있어? 나 아는 형이랑 친구들이 차 정비하는 거 배운 사람도 많고 나도 예전에 카센터에서 일하면서 돈 번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해도 카센터는 너무 갑작스럽잖아. 옷가게면 모를까. 내가 다 생각이 있어. 너 사업 안 해봤잖아. 내가 알아봤는데 우리 사는 동네 옆 땡땡동에 카센터가 경매로 나왔대.
그거 싸게 사서 우리가 해보자. 내가 뉴스를 봤는데 카센터 운영하다가 건물주 돼서 지금 색소폰 불면서 취미생활하고 다니는 아저씨가 나오더라. 나도 그게 꿈이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아이, 더 생각하다가 늙는다니까. 알았어.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한 귀로 듣고 넘겼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옷가게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아예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인간인지라 한편으로는 허황돼 보이는 남편의 꿈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옷가게를 팔고 남편의 말대로 카센터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돈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암에 걸렸을 때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알고 그 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저도 눈 딱 감고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투자해서 카센터를 오픈했습니다. 개업날에 저희 어머니가 축하 화환도 보내주셨습니다. 카센터는 차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초반에는 남편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달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돈 관리를 했는데 생활비를 내기도 빠듯할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초반에만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다 내팽겨치고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러 다녔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구해서라도 열심히 카센터를 운영했지만 주변에 저희 카센터보다 더 규모가 크고 전문적으로 하는 카센터가 생기면서 손님이 한 명도 없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야 남편이 빚을 내서 카센터를 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동대문 옷가게를 빼고 나온 돈은 얼마 되지 않았더라고요. 더 있다가는 정말 남김없이 쫄딱 망할 것 같아서 카센터를 내놓기로 작정하고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카센터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왜 신경을 안 써?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이라도 팔아서 본전이라도 되찾자. 말없이 맥주 한 캔을 따서 마시던 남편이 저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거 팔아도 본전 못 찾아. 사실 내가 이리저리 빚내서 카센터 시작한 거였어. 지금 빚만 3억이야. 너 신용 좋더라. 네 명의로도 1억 5천 대출받았어. 뭐라고? 진짜야? 그걸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결정해? 야, 이 멍청한 인간아. 저는 그 사실을 알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 모르게 혼자서 제 이금융권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카센터를 연 거였습니다. 제가 준 돈 8천만 원은 어떻게 한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럼 대체 내가 준 돈은? 그건 어떻게 했는데? 왜 빚까지 내? 그 돈도 다 못해서 4억에 매입한 거야. 우리 하는 카센터 인수받으려는 사람도 없어. 여기 팔아봤자 1억밖에 안 나올 텐데 그럼 우리 빚잔치 하는 거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에 저는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억을 받든 얼마를 받든 카센터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벌리지 않는 카센터를 운영하면서 인건비만 나가고 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센터를 팔고 저는 하루아침에 3억 빚이 생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딱 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배짱이처럼 기타나 치고 다니고 저만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씩 행사를 나가면 목돈을 벌어올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돈도 저에게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끔씩 줄 때면 어찌나 거들먹거리던지. 그 돈으로 이자 내면 쓸 돈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당시의 이유는 꿈도 못 꿨습니다. 어떻게든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옹꼬지 같은 걸 가지고 있었네요. 저는 해본 도둑질이라고 다시 동대문을 기웃거리며 제가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남자들이 하는 새벽에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옷을 사다가 소매상가에 넘기는 사입삼촌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일을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제가 워낙에 안목도 있는 편이고 일을 야무지게 잘했기 때문에 점점 저에게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여자라서 힘이나 쓰려나 몰라. 아시잖아요. 저 동대문에서 오래 일한 거. 소매에서 일한 경력이 있어서 저 사입 잘할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그럼 한 달만 우선만 해봐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일을 했는데 제가 하도 열심히 하니까 계속 일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무거운 옷더미를 몇 번이나 들어옮기는 일을 하면서 제 몸집도 커지고 맷집도 세졌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돈을 아낀다고 새벽마다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와 친분이 생겨서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것도 몰랐어요.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었습니다. 먹어야 힘을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낮에 집에 가서는 2시간 정도 잠을 자고 일어나서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치 기계처럼 2년을 일하다가 쓰러진 적이 있어요. 급성 신우신염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에 대한 원망을 다 쏟아냈습니다. 성철아, 너 언제까지 음악한다고 그러고 다닐래? 우리도 이제 30대야. 나 혼자 빚 갚는 거 너무 힘들고 지쳐. 그냥 우리 이혼할래? 나도 엄마한테 용돈 드리면서 효도하고 살고 싶어. 명절이나 돼야 겨우 인사가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하는데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